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10월 13일 밤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진아 선생님 오늘 모시고 시국 사건 참관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이거 수정을 안 했군요. 왜 이렇게 수정이 안 됐지? 다시 수정 좀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하면서 오류가 떴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 교수님, 뭐 최소한 싶은지 부동산 업체별 네. 촛불 집회. 예. 제가 이렇게 타이핑 쳤는데, 선관위에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오늘 했던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시국 재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조원진 후보 대선 행보 소식 좀 알려드리고요. 이재명과 얽힌 스토리, 예,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조선일보에서 우리 최서원 씨 편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최서원 씨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는데 조선일보가 그 보도한 거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무주택자들이 촛불 집회를 지금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탄핵 집회에 나갔던 거 후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집회인데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이 보도 내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당, 예, 국민의힘당의 2차 경선 후보를 발표했잖아요. 2차 경선을 치르고 4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제 그 국민의힘당 책임당원 7명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 카합 2462번이고 김모 외 6명입니다. 피신청인은 국민의힘당입니다. 제가 신청한 문서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 산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내놔라.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된 회의 안건 및 보고서 제출해달라.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수령한 경선 업무 보고서 등 서류 이 세 가지를 내놔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 취지는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업무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서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문서를 가진 사람은 피신청인인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서류를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파기했다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 그런 서류들입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파일 형태의 그 문서들로 보관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권리,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의 권리는 국민의힘당의 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전에 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경선 위탁 업무 관리를 해서 2차 경선 결과를 줬는지 그거를 국민들한테 밝혀라. 그 근거는 국민의힘당 당규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은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요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한번 잘 듣고 있다고 지금 방송이 나오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으로 우리 조원진 대선 행보를 한번 들어볼까요? 추 대표가 네. 10월 5일 날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프리덤 뉴스에 나오는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모처럼 오셨으니까 얘기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네. 원래는 이제 우리 당의 후보자들이 있으면 아직도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아마 15일까지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 대표도 뭐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 후보자로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최종적인 이제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군요. 확정된 건 아니고 뭐 형식적으로도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뭐 조원진 대표가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를 바라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공고를 했으니까 누구라도 우리 공화당에 와서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상태고 일단은 이제 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놨고 첫 번째 행보로서는 공식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부산에 가서 조 대표가 7월 달부터 해왔던 민생 투어를 했어요. 네, 다시 시작했군요. 네. 조 대표가 뭐 지금에 와서는 사실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정당을 만든 건 최초였으니까 지금까지 정당으로서는 이 정치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좀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 일어났던 정치인들의 행보를 봐서는 도저히 뭐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안 되겠다 해서 조 대표가 이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지금까지 정당, 정치인, 정당, 정치인, 정치인을 정당, 정치인 또 뭐지? 또 한 가지 이거 세 개를 바꾸자 이게 모토예요.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인이 뭐 나를 위해서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탄핵 이후로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지금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사리사욕이 넘쳐갖고 국민은 내몰라를 하고 더구나 지금 뭐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뭐 국민들이 완전히 노예 같은 그런 분위기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니까 조원진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서도 김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치를 바꾸자. 네. 응? 정치, 정당, 정치인 세 가지군요.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김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고 또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누구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를 바꾸고 최재형 후보께서 네네. 정치를 바꾸고 캠프 해산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말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 봤던 진짜 뭐 각상도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정치인들이 완전히 썩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돈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고 조원진 대표가 또 우리가 2017년에 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정치는 안 되겠다.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깨끗하고 젊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바꾸자 이렇게 해왔는데
참 지금까지도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길을 해왔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이걸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뭐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는 뭐 2017년도에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대로 뭐 저 자신도 그래 내가 최후의 일원으로 남을 때까지 나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나 주원진 대표는 우리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분위기는 뭐 어떻습니까? 진짜 5년이 지나고 나서 뭐 일부에서는 정말 이거 벌써 탄핵을 5년이나 됐군요. 이 탄핵을 이렇게 묻고 갈 수는 없다. 뭐 국민의힘당에서 탄핵을 덮고 가자, 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탄핵을 덮고 가서는 이게 안 되겠다. 두고 났으면 이재명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싸움이 엄청난 치열하게 되는데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지지율이 뭐 1%니 뭐 어쩌고 하는데 그 1%든 0.1%든 이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뭔지 탄핵에 대해서 다 까발려고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행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조원진 후보는 탄핵의 무당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에 이제 윤석열, 뭐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또 원희룡 후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홍준표 한 사람이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2017년도부터 얘기한 거는 우리 공화당의 조 대표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를 탄핵한 거다. 박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 법치를 탄핵한 거다. 이런 경지로 싸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정치인들 정권을 바꾸는 수준 이런 건데 정권만 바꿔. 이거는 아니거든요. 박 대통령 탄핵은 불법인데 그것은 이 나라 법치를 사망하고 탄핵한 거고 박근혜 개인을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법치를 탄핵한 거고 이 나라를 탄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핵을 묻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참 힘든 싸움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좌파들한테 이 거짓 탄핵보다 더 센 무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에 일어났던 걸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꼴이나 지금 일어났던 걸 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를 했어요. 그러면 좌파들한테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싸워야 되는데 이걸 덮고 넘어가자?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다 까놓고 그때 탄핵은 잘못된 거다. 물론 탄핵 배신자들도 있지만 좌파들이 나서서 저렇게 했던 그거를 우리가 깨부시려면 이 억지 탄핵, 거짓 탄핵 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박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 법치를 탄핵한 거다 이 수준까지 오지 않으니까 국민의힘당이 참 싸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참 이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5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옳았는지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과연 이재명하고 어떻게 싸울 거예요? 거짓 탄핵하고 싸워야죠. 네. 지금 우리 조원진 후보 이제 대선 행보 시작했다고 하니까 우리 어쨌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으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내에서 어려움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웠고. 어렵다고 생각진 않아요. 뭐 당원들 간에 뭐 이렇게 당원들 간에 뭐 싸우는 그건 있는데 어디나 그게 있는 어디나 다 거고 어렵고.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은 뭐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선이 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도리어 뭐 당원들이 열정이 지나쳐서 조 대표가 좀 어렵죠. 조 대표 당원들 열정이 열정이 대단하고 참 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당원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기대가 커서 네.
우리 공화당에 미움도 소름도 또 원망도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가 커서 네. 그런지. 예,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 대표한테 한 목소리로 에너지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이 자기네가 뭐 배신자 탄핵 세력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를 몰라주고 참 뭐 이준석이가 지난번에 8월 30일 날 정미대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박 대통령한테 메시지도 없는데 쟤네들은 따로 노는 거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은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좌파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은 조은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조은진 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깨끗하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의리도 있고 정의도 있고 그래서 조은진 대표가 가장 나은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국민의힘당에서 저러고 있으니 이재명 얘기 답답하죠. 나왔으니까 우리 옛날에 조원진 국감 때 행안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뭐야 성남시 그거 할 때 조 대표가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지만은 그 행안위에서 국감 이 하면서 얘기했었죠. 가장 잘한 목욕탕 한번 가자는 얘기 있었죠. 이 국감을 가장 잘한 국회의원들로 상도 받고 뭐 그랬었어요. 저때 지금 이재명 지금 서울시 국감장 야당도 시위 난동 부려놓고 좀 문제인데 저는 이재명 녹취록 틀겠다 그러고 막 경기도 국감이 다행이었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됐거든요. 이 경기도지사를 놓고 지금 이렇게 행안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제 공격을 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매우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어제도 사실상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회장에 그러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파행해 주세요. 잠깐만요. 자, 예. 뭐라고 그랬어? 녹음을 잠깐만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조심하라고? 이재정 잠깐만요. 자, 이거 이 문제 넘어가 좀. 자, 조진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반말하셨잖아요. 여기서 문제만 맞았잖아. 이게 이재명 녹취록을 아유, 서로 예의를 그래서- 지키세요. 지금 난리가 야당 났어요. 아빠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누구는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뭐 지금 소리 안 지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재명이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2018년도에 벌써 화천대유 이거 설계다. 못합니다. 잠깐만요. 예, 자, 예. 간단히 최기현 자, 예. 마무리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남의 뜰 국정감사장에 성령이 있을 수가 이 있으니까 대장도 이런 발언을 해야 되고 이런 발언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쓰기는 여기에서 되고 안 이런 되고 원천적-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제가 설계를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이거까지 진짜. 수감기관의 지금 정인이 민주당에서 서류 제출을 이재명을 거부한다. 막 거기 비호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지금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만약 앞으로 이게 벌써 우리 4년 이당의원들도 전인데 수감 가서 불과 3년 그 정인들이 3년 전인데 서류 제출 지금 거부해도 이재명이 민주당 그냥 다 인정하겠습니까? 후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좀 지키는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역사에 대한 거지만은 벌써 저도 이때쯤에 아니 이거 하고 이거 제일 일이에요. 싸웠거든. 국정당에서 여당을 야당을 보고 조심하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장에서도 전 의원님 비슷한 질의해 일이 주시기 있었죠. 바랍니다. 근데 질의만 되면은 앞에서 계속 이상한 어제도 이재명이 말이야 피하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예? 내 질의만 되면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해. 저번주는 제일 무서워해요. 자, 성남시장 하실 때 네. 보수파 사람들은 성남이 좌파의 해방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의 해방군.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통진당 아로 세력들도 많이 있고 이때 네. 등등등. 뭐 그것 때문에
벌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날아갔다. 뭐 제가- 그것도 있어요. 아, 네.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좀 다 아실 겁니다. 지사가 이제 그 아주 지난번 그냥 표정이 배우 스캔들 때 부드럽습니다. 뭐 부덕의 소치다, 뭐 업보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볼게요. 조폭 유착 의혹, 형 정신병원 입원, 여배우 스캔들, 해경궁 김씨 논란, 성남 FC 거액 기업 후원 논란, 장애인 비하 발언, 경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학위 반납, 철거민한테 집당, 이건 폭행을 당하셨네요. 복인 당연히 유죄판결 받은 사건입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공무원 사칭, 사전선거 운동 벌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함을 지하철 입구에서 뿌렸다 이래가지고 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한 건만 해도 도지사는 고사하고 시구위원도 못 하는데 네. 이렇게 저한테 한 20건이 있더라고. 뭐 근데 더 많을 이걸 겁니다. 버티고 뭐 아무튼 지사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대단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제 조원진 의원 제가 말하는 친중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아니 사람이 많았잖아요. 박김에 근데 당하지 지금 마시고 잘 이재명의 버티기를 대선 바랍니다. 출마 선언문이 국비 없는 의사의 활동가로 3차례에 걸쳐서 해외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광고 같더니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하고 이거 광고가 떠버리네. 아 이런 광고를 소리를 네. 줄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조원진 의원 보수파 사람들은 성남이 좌파의 해방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의 해방군.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통진당 아로 세력들도 많이 있고 네. 뭐 등등등. 뭐 그것 때문에 벌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날아. 뭐 업보까지 얘기. 사 논문 표절, 학위 반납, 철거민한테 집당, 이건 폭행을 당하셨네요. 이제 복인 당연히 유죄판결 받은 하찬 사건입니다. 내유 사전선거운동 벌금, 중국 그 공무원 수요일에 사칭.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사전선거 운동 벌금도 대선 아니 출마 그래서 선언문에도 명함을 지하철 입구에서 뿌렸다 이래가지고 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뭐 이재명이가 좋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한 건만 해도 이재명이 도지사는 친중 아니냐, 고사하고 시구위원도 이런 못 하는데 네. 이렇게 저도 생각해요. 저한테 한 제가 볼 20건 때는 있더라고. 뭐 근데 더 많을 이거를 겁니다. 선생님이 이재명을 저래 버티고 공격할 수 있는 뭐 친중이었으면 아무튼 지사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대단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옛날 이 뭐 제가 말하는 보기 위해서 아니 보여드린 거예요. 박김에 당하지 마시고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주 그 뭐 이- 대단합니다. 예, 아니 지금 예. 여기 아니 바뀜 여기는 아니 네. 바뀜이고 다른 네. 거는 목욕탕 가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이게 못한 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 국감장에 2018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요 지금 한 2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이 지금 이제 천천히 조원진 의원이 이거를 읽었잖아요. 그 18 몇 가지를 그걸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감장에서 이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 영상을 공유도 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얘기도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20가지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국힘당에서는 야 이거 조원진 홍보해주는 셈이 되니까 이 영상은 안 쓰겠죠. 제가 볼 때는 힘을 하나라도 합쳐야 되는데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당리당략이 앞서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힘당뿐만 아니고 국민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거는 우파 전체적인 우파 측으로 보면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되는데 뭐 제가 오늘 쓰시거나 시청 앞에 사진을 조 대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상관도 안 하고 막 발작을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죠. 예. 민주당 의원이 저렇게 발작 때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픈 데를 찌르기 때문에 딱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지사 됐을 때부터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기한 대접 받았다. 이렇게 기한 대접 벌써 뭐 받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지금 거예요. 얘기를 보면 예? 그때부터 돈을 만들어서 쫙 뿌렸다고 하고 기한 대접을 네. 받았다. 오늘 보니까 뭐 기자들한테도 뭐 엄청 큰 돈을 뿌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뭐 그렇게 그래서 뒷돈 소문이 만들었으니까 있으니까 소문인데 소문이고 뭐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 받은 사람들끼리 아. 공유도 하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조은진 대표가 친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중국 방문하고 그랬을 때 사실 그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하고 좀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때 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외교를 얼마나 굴욕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친하게 지내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중국을 좀 이용해서 북한을 좀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중국에서 뭐 한국에서 정말 아시아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 나오고 또 박 대통령 품위도 있고 또 아버지의 배경도 있고 해서 중국에서 참 박 대통령을 좋아를 했고 그래서 중국하고 좋은 사이였었는데 그때 조은진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도 하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중국하고 일이 있으면은 조은진 대표를 앞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친중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고 그건 잘못된 얘기죠. 뭐 우리가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뭐 취미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조은진 대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뭐 이거는 조 대표가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조 대표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기업들이 처음부터 사업이 다 잘 됐을 때예요. 2000년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때는 다 잘 됐었어요. 제가 화장품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그 중국에 진출 안 한 업체가 없었어요. 다 진출했었고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진짜 한국의 뭐 제약업체, 식품업체까지 전부 다 막 그 화장품업에 끼어들고 그다음 중국에다가 진출을 했어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1990 몇 년도 이때쯤에 중국에서 한국 업체들이 막 성장 일로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조 대표가 거기서 뭐 한샘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봐도 엄청 잘할 때였는데 그 잘한 걸 가지고 친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하고 뭐 경제하고는 좀 분리가 돼야 되는 면이 있고 뭐 조 대표가 거기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나와서 2010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 정치적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조은진 대표는 그게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조은진 대표가 중간에 이제 일을 많이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박 대통령이 탄핵이 생기면서 그걸 갖다 나쁜 뜻을 친중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그 악의적으로 퍼뜨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한테 조은진 대표가 친중이라서 나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친중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한테 이제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국감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행안위 있을 때에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것을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섰는데 뭐 이렇게 이재명의 약점을 해놓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녹취록 조은진 틀겠다 이렇게 네. 하니까 지금 난장판이 되었거든요. 네. 이재명 녹취록 틀겠다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아십시오. 그러면 그럼 이재명도 친중이라 그러는 사람들 그럼 조은진 저 대표도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은진 아니 대표는 이거까지만 얘기하죠. 조은진 대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건 틀린 거고 이재명이 말하는 건 사정적으로 정말 문제가 아니, 있는 이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딱 근거 있는 네. 얘기만 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을 막 그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요. 지금 최선 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건데요. 예. 지금 조선일보가 웬일로 지금 이 최소원의 분노의 옥중 편지라는 것을 오늘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편인데 그 지금 박영수 특검 때 혼자 깨끗한 척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최소원의 옥중 편지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어요. 아예 이 원본을 아예 이 넉 장을 아예 다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리면 어차피 그 기사에는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지금 그 안민석이는 지금의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그 정의롭다고 말하는 그 입에서는 왜 진실을 밝히라는 소리를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왜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돈벼락을 날리고 거대 기금을 다 나눠 먹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 이름을 거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렇게 다 나눠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때 내 이름 거론하냐. 저는 그 잘난 공익재단 미르 스포츠재단의 기업이 출연하는 것을 가지고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응? 혼자 깨끗한 척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저를 경제공동체로 뭡니까 몸통 같이 여기어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취업시키고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특검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갑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하천대유 돈잔치는 왜 직원과 상사를 한 선상에서 보지 않으면서 직원하고 상사 하천대유에서는 유승민 씨의 오방색 발언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직도 거짓과 의혹에 빠져 우리 사회를 거짓과 음모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나를 무속인과 연관시켜 나를 생각하는지 언론 만평에서 저를 그렇게 표현하고 여당의 의원들도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강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속인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은 저를 무슨 구판이나 열어서 박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얘기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방색 얘기는 뉴스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저를 음해하고 청와대 구판이니 저주의 말들을 퍼부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죄를 물을 것입니다. 큰일 났네. 오방색은 아마 2016년도 막 이재성이가 방방 뛰고 그랬는데 네네, 최순 씨는 그때는 모르고 아마 그때 지금 처음 들었나 봐요. 그 오방색 얘기는 그때 구치소에 있었으니까. 그럼 뭐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불려가고 어찌 감옥에 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미친 인간들이 청와대에서 구판을 했다고 했는지 유라가 제 딸이 아니고 박 대통령 딸이라고 말했는지 그 입이 닫혀져 사과할 때까지 나는 그들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편지를 받았는데 오방색 얘기를 뉴스를 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뭐 하루 걸러 하루 재판을 다니고 검찰 불려다녔으니까요. 아니 그걸 예스 아니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박 대통령을 재단에서 설립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계 공동체로 몰아 뇌물죄를 씌우는 게 이 나라였습니다. 재단이 출연 돈을 뇌물로 그런 걸로 보면 하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천억의 돈이 뿌려지고 이득금을 나눴는데 저는 먹지도 않은 재단에서도 한 푼도 먹지 않은데 한 푼도 먹지 않은 게 밝혀졌는데도 특검에서 난리를 치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는데 왜 특검은 하천대유는 하지 않고 또 하천대유 특검 하라는 얘기잖아요. 국민들을 왜 요구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미르 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는 돈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거 다 합쳐도 1,000억도 안 되잖아요. 788억인가 그렇고 그 돈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었잖아요. 역대급 사기 사건이면 돈잔치에 50억씩 나누고
몇백억씩 돈잔치를 한 것에 대해 왜 그걸 서로 미루면서 신속하게 특검을 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제 이름을 갖다 대는지 왜 자기 이름을 갖다 대는지 거짓과 흑으로 더 이상 제 이름을 거론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그 직을 다 내려놓게 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이 어렵고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은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돼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몇 개월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의 지금 경찰의 수사를 누가 중립적이라 보겠습니까? 도대체 국정농단 때는 온 나라가 난리를 치고 풍전등화 같이 특검을 설치하고 거짓과 음모로 꾸미는 자작극 같은 조사를 박효수 특검이 한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단에서 한 푼도 안 가져갔는데 유치원 20년 하던 유일한 건물 그 재산 다 뺐고 18년 선고를 때리더니 이 돈벼락 잔치는 도대체 위로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이 그 큰 돈을 착취했는데 말이 됩니까? 정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특검단장에 발탁되었는지 참 우연이라기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화천대유 이 성남시에 이렇게 그 빨대를 꽂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특검단장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밝혀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왜 특검단장이 됐냐? 화천대유에 특검 단장이 된 거는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골라갖고 그러니까 그게 왜 했는데 많은 어떻게 데서 그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골랐냐가 했냐? 이게 지금 그래서 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세 명이 많이 기여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참 우연이라기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그 공로자 순번으로 지금 1번 문재인, 2번 이재명으로 권력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또 다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딴딴딴 해가지고 지금 아마 페이지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4페이지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마 나머지는 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소원 씨의 이 편지 말고 또 우리 오늘 이진아 선생님이 또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네, 어제 받은 네. 편지고 어제 받은 편지를 어제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순식간에 최선 씨가 네. 분노를 쓴 것 같다는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고 오늘 또 이것저것 자료랑 챙겨갖고 편지를 또 보냈어요. 보냈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이진아 선생님이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보자. 이게 넉 장인데 약간 짧아요. 예, 사적인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지금도 좀 늦은 밤이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진아님께 보내주신 소식 잘 받았습니다. 조은진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축하드리며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 유일한 분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민이는 무슨 오방색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이 생각난다고 윤석열이 손에 왕자는 완전 본인의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왔으니 무속인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들을만 하지만 왜 오방색은 도대체 뭐예요? 뉴스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그동안 재판하고 막 너무 쓰나미처럼 다가오니까 오방색으로 자기가 비난받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나 봐요. 이 유승민 얘기를 통해서 아직도 거짓과 의혹에 쌓여 박 대통령 청와대 구판을 제가 했다고 믿는 인간이 왜 유경수 박 대통령 생가에 가서 참배를 했는지 저는 세례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필서를 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필서하고 있네요. 그런데 무슨 오방색 타령에다 풍자 그림을 온갖 신문들은 아직도 탄핵의 거짓과 진실은 모르나 봅니다. 탄핵 당시 청와대 구판이 벌어졌다는 그 미신적인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들의 거짓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무속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믿는 것 자체가 무속신앙이다. 그렇죠. 이런 일이 더 계속적으로 나오면
유승민이나 그 옆에 사람이나 모두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알지도 못하면 자기들 입으로 자기 소신으로 얘기할 것이지 왜 저를 끌어대어 그 짓을 속은 국민들의 마음을 또 뒤집어 놓는지. 예? 여러 가지 판식적으로 힘든 게 있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아까는 또 중복된 얘기를 또 하셨네요. 겹치는 예, 얘기. 박 대통령과 저는 경제 공동체로 묶더니 상하 기관에 있던 인물은 측근이 아니라니.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선생님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었는데 유동규 뭐 김만배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 이거 뭐 공식 직함도 있고 그 성남시에 그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람을 대선으로 그 보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를 박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 전에 최순실 이제 문제가 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이재명 사건으로 해서 이 공동체란 네. 말이 나와요. 그 나중에 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니까 인생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고 최순실가 또 난리를 쳤었죠. 자, 계속 편지 읽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정의롭다고 외쳤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좌파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걸 가지고 여러 정권에서도 해왔던 일을 뇌물로 씌워서 재산을 뺏고 박 대통령 사저를 공미를 붙였던 박용수 특검은 왜 그렇게 이런 문제에 개입이 되었는지 파헤쳐야 될 겁니다. 몇백억 공익재단을 뇌물로 줬다고 난리를 치면서 벼락같이 특검으로 조직적으로 뇌물죄를 씌우더니 화천대 이후에 몇천억 돈잔치에 왜 미적거리고 수사를 진행합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5년을 더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지지를 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요거는 줄게요. 네. 요거는 생략하고 네. 예, 요거는 좀 넘기고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몸에 좀 수술하신다는 얘기고 모쪼록 대선 출정식에 의해 이 나라의 탄핵의 진실과 묻혀버린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응원하셨네. 예. 뭐 저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언제나 진실은 이깁니다. 안민석 요거는 개인적인 PS군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라 해도 예. 그 안민석 고소한 거니까. 예, 안민석 공소권은 항소심. 우리 그 변호사 실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안민석이가 항소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괜찮아요. 예, 이경재 권영강 변호사님하고 변호사님께 김영감 문의해 변호사님. 보세요. 항소하면서 제가 쓴 진술서 복사본 받으셔서 이거 받아야 되겠네. 네. 항소 이유서를 네. 프리덤 뉴스와 펜앤마이크에 전달해 주세요. 제가 2군데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렇게 요거 보내주라고. 항소 이유서 네. 요게 이제 그 본인 진술서를 나중에 또 입수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방송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재판에서 제가 보니까 뭐 처음에 재판할 때 모두 진술하고 최후 피고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피고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꼭 필요받아서 그렇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촛불 든 사람 다 어디 갔냐 편지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제가 2016년대 그네들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는 거는 촛불 말이 든 사람 아니죠. 지금 여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네. 좌파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항상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비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참, 그래서 촛불 집회 괜히 나갔다. 음. 무재책자들이 이제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앞장서서 오늘 2시 재판이고 지금 이제 집값 되돌려라 영끌에 절망했던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 들었다. 이렇게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주택자 공동행동이라는 데군요. 이게 민주노총 뭐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 공동행동이라는 걸 결성을 했네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 없는 세상연대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역시도 지금 대장동 개발 문제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개인 거리 간격 띄워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슈에서는 좌파들이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 감정을 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역시 여기도 박서군 전 국민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박서군은 누구냐 하면은 박근혜 퇴진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뭐 이제는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새로운 권력 교체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좌파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순수성이 좀 의심이 예. 되나요? 예,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예, 뭐 좌파 운동하면 이 사람이 항상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자기네들 스스로가 탄핵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와야죠. 예, 촛불 주역들은 모두 팽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이가 됐을 때 사실 그때 여러 유튜버들이나 또 뭐 그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은 경제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네. 했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와갖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방법이 여기 보면은 집값 폭등 주범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국민들의 분노의 방향을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했는데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제일 때려잡은 게 이번 정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 혜택이 다 이 없어졌어요.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안 된 했더니 거고. 주택 임대 사업자 세금 특히 폐지했더니 폭등인 건데 이게 지금 뭔가가 좀 꼬이죠, 스텝이. 예.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그거를 작년에 제가 그 부동산 업체들 부동산 임대업자들 그 집회도 나가봤지만은 이제 이 여기 주던 혜택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지금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예. 지금 뭐 세금 폭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이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국민의 힘에는 국민의 힘이 힘이 없다고. 국민도 없고 국민이 힘도 못 쓰고 기득권자들만 수국이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입실험만 하고 앉았으니까 길거리에 나올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도 웰빙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 부동산 관련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가르친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이 임대업자가 아니면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그 나쁜 시선을 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세를 주든가 월세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월세나 전세를 살 때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지 않고도 우리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대 사업자나 그 전세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그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그러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임대 사업자가 없으면은 월세나 전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임대를 한 사람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데 네. 아니 갑자기 청년이 갑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지 않는 이상은 그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집 한 채씩 주는 거 그거 흐름한 이제 옛날에 과천에 가 보면은 옛날에 막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한 채씩 지어가지고 막 준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집단 이주하면서 성남에 가면 막 집 지어가지고 옛날에 또 그렇고 저 신당동 쪽에 남산 언덕에 올라가면 막 옛날에 다닥다닥 지어가지고 사람들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주택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없으면은 전세로도 못 가고 맨주국에 갑자기 뭐래요? 그러면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또 소유자로 가는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세금을 때려가면은 월세 전세가 없어지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 근데
지금 이 분노가 이상한 방향으로 조절되고 있다. 지금 직급정 없는 세상연대, 직갑 정상화 시민운동, 이런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진보당 등이 영역회가 무주택자 잘못된 공동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 더 때려잡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그 방향으로 잘못되고 나가고 방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게 무주택자 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이렇게 되는 보면 거거든요. 이게 참. 핵심이 있는 게 머니투데이가 이게 경제 잡지 아닌가? 이 제목 무주택자들의 분노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내용은 보니까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집회 괜히 나갔다. 이거는 뭐 맞는데 임대사업자의 세금 특혜도 없어졌을 뿐더러 임대사업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박근혜 집회를 후회한다는 제목을 뽑았어요. 박근혜 집회에 가서 후회하는데 그때가 좋았다. 했는데 이렇게 이게 되면 뭔가 제가 작년에 나갔거는 부동산 그 중개를 하는 사람들, 또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회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동의를 했지만은 이 집회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국 사건 제가 맡고 있는 얘기도 좀 했고, 그 선관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무슨 또 시국 사건 제가 관련된 사건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관위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고, 조원진 대표하고 이재명과의 얽혔던 행안위 때가 활약했던 그런 그리고 태블릿 PC 문제도 조원진 대표가 가장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최서원 선생님 이제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는데, 어쨌든 단독 사건으로 단독 취재로 조선일보가 최소한 보도를 했다는 게 많은, 조선일보도 이제 급하긴 급한가 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볼 때는. 보면서 박 대통령 관련이나 최순실 관련들은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전히 박 대통령이 무섭다고 생각이 들겠죠. 최근에 오늘이 10월 13일인데 사실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2017년도 10월 13일 날 박 대통령 구속 연장을 했잖아요.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한 날이고, 뭐 또 2016년 10월 30일 날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 날 뭐 기소가 됐고, 뭐 타블릿 PC 사건 일어나고, 그래서 참 10월 달이 우리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픈 그런 날인데, 뭐 지금 이재명 사건이 터지면서 뭐 좌파들도 뭐 촛불 집회 나간 거 뭐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최순실씨가 문재인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댓글로 제가 잠깐 보고 나왔거든요. 좌파들도 촛불 집회 나왔던 좌파들도 진짜 양심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5천 역사 이래 최대의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좌파로서 양심이 아닌 거죠. 어쨌든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에 국민들이 또 좌파들한테 선동되지 않는 이 분노가, 어쨌든 집값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도 이제 그런 분노와 슬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또 이상 방향으로도 가고, 이번에도 이 집값 폭등 문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것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자에 대한 분노로 잘못 바뀌면은 이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슬슬 분위기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있는 사람을 좀 때려잡는 식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지금 이런 정치적 불안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겉은 화려한데 밑에는 다 썩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안타까울 때가 어제 오늘이 이렇게 보면은 막 지금이 막 지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영속을 얼마나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국가가 얼마나 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쟁을 가고 그렇게 대장금 사건으로 시끄럽고 관리를 전국토를 대장금화할 수도 있는 인물을 대선 후보로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이거는 이 나라의 결국에는 없는 거죠. 정치인들 기득권들이 몇몇 사람들 여인은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거지. 이게 국민 주권하고는 관계없다. 이 주권 국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11시 28분입니다. 방송해 주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예. 편지가 13일에 도착했는데 오늘 도착했는데 바로 보도를 해주네요. 예. 네, 예. 굉장히 뭐 7일날 시기적으로 보냈는데 예. 네, 딱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 중요한 시기에 네. 이제 바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의 그 중요한 변화 앞으로도 이 조선일보가 최소한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다라는 면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막 옛날에 조국 스피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공정하게 최소한 씨의 그 편지를 그대로 보도를 해줬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에 의한 보도를 해줘야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고 제가 보니까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지.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얼굴로 잠깐만요. 다시 저희 얼굴로 좀 돌아와 가지고 네. 큰 얼굴 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